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진행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안 추우셨어요? 네, 이제는 도로도 많이 풀리고요. 날씨도 좀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났다.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 좀 사셨어요? 미국에 거기서 직장 생활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한 15년. 사셨어요? 예, 15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아기들도 다 미국서 태어났어요. 미국 시민권자네. 예, 근데 이제 한국 복수 국적까지 같이 갖고 있는데 뭐 미국은 태어나면 바로 그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민권이 부여되니까요. 지금도 하여튼 달러가 올라서 학비 되느라고 아주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방송 출연 더 하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여쭤봤냐면 좀 전에 그 우리 외신 다루면서 미국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사셨던 때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많이 다르죠. 뭐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주류 세력들 그리고 저도 그 지금 미국이 추수감사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상황인데 제가 그 미국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추수감사절 기억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밥도 안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민가에 홈스테이를 하게 하는데 홈스테이 가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미국 집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백인 중산층 가정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고뇌. 미국이 지금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으로 우리 중산층 다 굶어 죽어 간다. 거기에 대한 위기심, 어떤 그에 대한 후회.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이렇게 보자는 그런 욕구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그것을 잘 낚아채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괴짜다. 어디로 튈 줄 모른다. 하지만 저는 어디로 튈지 방향이 분명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목마탄 어떤 이 청년처럼 기사처럼 미국을 희망을 많이 걸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앞으로 상당히 뭐 경제적으로는 약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목마탄 기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백마탄 기사는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 위기 말씀하셨으니까 근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던데 롯데 위기설이 많이 지금 유포되어 있잖아요. 요거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얘기를 막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작가는 금리 얘기하고 가야 된다고 또 그렇습니다. 그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금리 지금 내렸던가요? 예, 한국은행이 어저께 연속으로 내렸죠. 금리를 이제 0.25% 내려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0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갚아야 될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 금리 인하 때문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왜요? 자, 이게요. 우리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별로 이상이 없어. 그래서 영양제나 하나 맞고 가. 이러면 기분이 상쾌하게 병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고 금리를 살짝 내려주면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 경제 지금 아픈 것이 아니다. 살짝 예방주사 하나 맞고 가자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연속으로 내리고 또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당분간 더 안 내리겠다 했다가 그 말을 뒤집은 데다가 거기다가 한국 경제 지금 많이 안 좋아. 그래서 금리 또 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서 영양제만 맞고 오는 게 아니라 암 검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한국 경제 정말로 나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래서 실기론 금리 인하 좀 진작에 하지 고집 피드만 이런 얘기까지도 정치권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아예 한국은행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금 총리로도 거론된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워낙 이제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그분이 워낙 유명한 경제학자도만요.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미국도 한국에 스카이 대학이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아이비리그, 하버드 사실 나오지 않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IMF
저 하버드를 나오고 IMF에 근무했다. 뭐 그러고 서울대 교수를 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국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요 원래 조상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 이 덕수이십니다. 조상까지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화폐 있지 않습니까? 네. 화폐에 보면 율곡 이 선생 신사임당이 나오잖아요. 네. 율곡 이 신사임당 그게 같은 가문이잖아요. 네. 그 율곡 이의 동생 집안의 27대 손이에요. 이창용 총재가.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사석에서도 자기는 조선시대 때부터 그리고 통화에 화폐가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 한국은행을 맡아서 한국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운명론이네 일종의.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나 신사임당 집안이 워낙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뭐 그 집안 대대로 존경받.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총리로 이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진 학자이시기도 네. 하고 근래에 또 왕성한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조금 길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나요? 어떤 그래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뭐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한국은행이 뒤늦게 밝힌 한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 조금 내려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주장 수출이 많이 줄어든다. 수출 경쟁에 특히 삼성전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상당히 위기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한국 경제에서도 타격을 주고 있다. 세금이 잘 안 그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법인세를 많이 납부할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 아주 불황의 여파를 헤어나지 못해 삼성전자가 우리 전체 GDP의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세금을 잘 못 내니까 정부도 지금 세금이 덜 거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저희가 짚어보려고 했던 롯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 위기설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빚은 많은데 돈은 잘 안 불린다. 그러니까 빚이 계속 돌아오면 갚아야 되는데 빚이 아무리 많아도요. 경제학에서 빚도 능력입니다. 빚을 잘 갚을 수만 있다면 그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이 안 불린다. 그러면 빚 못 갚아서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최근 일주일 전에 유튜브 몇 군데서 롯데가 파산한다. 12월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롯데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이다. 미리 대비하라.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 쇼크는 대우그룹 쇼크를 능가할 수도 있다. 대우그룹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쇼크다. 그러니까 뭐 롯데도 그런 사실 없다 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상당히 지금 뒤숭숭한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가 지금 재계로 우리 흔히 표현하듯이 서해리 재계 랭킹 5위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 그런데 이게 원래 4위였어요. 네. 4위인데 지금 하나 떨어졌는데 하나 떨어진 게 그게 수조 원이 날아갔기 때문에 한 등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도 롯데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빌딩은 123층까지 올라가고 그게 555m예요. 근데 빌딩 올라가는 거하고 반비례해서 기업의 안정도는 떨어진 그래서 이 바벨탑의 저주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요번에 많이 주목하는 게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예.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예, 롯데가 여러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롯데 계열사 뭐 정말 다른 어떤 기업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롯데 하면 풍선껌, 껌, 호텔, 관광 이런 소비재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롯데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롯데를 껌으로 알고 있는 회사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껌이 아니야. 껌은 과거에 한때 좀 했는데 우리는 제조업하는 회사야. 그러면서 1979년 박정희 바로 사망하기 직전에 그게 가장 큰 롯데의 변신이고 또 일각에서는 특혜라고 그러는데 호남 석유화학을 사옵니다.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았죠. 그게 지금의 롯데 케미칼인데요. 요게 석유화학 회사고 에틸렌 만드는 회사예요. 에틸렌은 모든 석유화학 제품의 쌀이다라는 얘기가 정도로 모든 게 원료거든요. 이게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난 과잉 생산을 해서 가격이 폭락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들도 우리 석유 팔아서 다른 나라만 좋게 해줄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직접 에틸렌 만들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롯데는 반대로 회사를 더 확충시켰습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 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 악수했는데 왜 악수했느냐? 롯데가 미국에 롯데케미칼 공장을 대폭 늘렸습니다. 맞아요. 예. 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회사 사서 정말 이제는 끔이 아닌 정말 석유화학 회사로 거듭나겠다 했는데 그게 코로나 충격이 온 데다가 거기다가 중국의 덤핑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지금 롯데 빚이 많은데 최근에 롯데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데 롯데 건설이 어려울 때 형인 롯데케미칼이 도와줘야 해서 롯데케미칼이 돈을 끌어다가 롯데 건설해 줬어요. 건설은 살아났는데 이제 본체 케미칼이 헌들헌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중국의 덤핑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롯데는 사실 중국 하면 이거 알겠어요, 그죠? 그 있었잖아요. 그때 뭐죠? 사드 때인가? 2016년. 그죠? 그때 이제 성주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는데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보복에 직면해서 다들 어려웠지만 롯데가 직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르티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한자 말로는 낙천인데 중국의 대형마트 110개 정도를 중국의 유통 1위 기업이 롯데였습니다. 그 사드 배치할 당시에요. 그러니까 중국 보복을 직격탄이 됐고 거기다가 그 사드를 지금도 성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바로 롯데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저는 지금도 롯데 편이 아닙니다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중국의 보복 그게 좀 얄밉기도 하지만 중국이 저주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현재 롯데 기업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사드를 배치하면 롯데 중국 기업이 타격받는 건 너무나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빼돌릴 수가 있었고 여유를 줘가지고 롯데가 그 땅을 팔고 그 다른 데 대토를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살아있는 롯데의 부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니까 시진핑 선생이 롯데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롯데 하면 시도 못 내리는 100개 회사가 한꺼번에 다 망했습니다. 그죠. 롯데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많이 본 거잖아요. 날벼락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 더 나쁘죠. 나라 대 나라 일을 그렇게 기업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경제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롯데가 위기설이라 그래서 제가 대뜸 들었던 생각은 저 회사가 형제들끼리 싸우더니 결국 허송세월했구나. 그 중요한 시점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워낙 이 시장이 급변하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면 금방금방 위기에 빠지잖아요. 삼성도 그렇다고 지난번 말씀 주셨는데 혹시 후계 구도에 뭐 형제의 난 이런 거랑 관련이 좀 있습니까? 그 경제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크게 보는 거시적 관찰은 뭐 우리 경제학자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게요. 롯데가 형제의 난이 터졌을 때 그때 그동안에 쌓였던 롯데의 문제가 다 어떤 수면으로 드러난 데다가 또 형제의 난 속에 서로 지분 싸움만 한 게 아니라 그 보다 유리한 고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눈앞에 이익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그때 롯데가 사실 껌 파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됐고 특히 석유화학이라든지 또는 유통 부분에서도요. 쿠팡이나 이런 게 막 뜨고 있을 때 롯데도 유통업체 미국의 월마트 같은 데는 아마존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지금 배달 부분에서 월마트가 더 앞서 있습니다. 혁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혁신하는 시기에 싸움하느라고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또 오히려 석유화학 같은 것은 형제들끼리 내가 이것을 장악하는 것이 지분을 늘리는 것이 나의 후계 구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야. 롯데의 미래하고는 관계없어. 이러다 보니까 과잉 투자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난, 특히 그 형제의 난을 야기한 심격호 회장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후계 구도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가 막판에 자식들의 난을 불렀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창업은 위대했지 몰라도 재창업하는 데는 실패한 경영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에다 비유하면 망망대해에 엄청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배가 떠 있잖아요. 그럼 곧 이제 파도가 닥치는데 서로 선장이 되겠다고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도는 못 보고. 그렇습니다. 누가 키를 잡느냐. 밖에 파도가 오는 거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 관심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롯데가
신동빈 회장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형인 신동주 회장 롯데가요. 롯데 모기업은 일본에 있습니다. 롯데홀딩스. 근데 롯데홀딩스도 모기업이 아닙니다. 그 위에 롯데 광윤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 광윤사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롯데를 장악하는데 광윤사의 최대 주주는 신동빈 회장이 아니고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싸움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동빈 회장이 지금 후계를 잡았느냐? 자,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지분의 1대 주주이긴 한데 50% 이상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1대 주주인데 롯데홀딩스의 일본인 종업원 지주회사나 임원 지주회사 그게 일본인들인데 신동빈 회장이 그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합하면 신동주 회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난은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기가 와도 과연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좀 배 파산하는 선 내에서 박도 좀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나 롯데가 워낙 저력 있는 회사니까 내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가 원래 일본이 컸잖아요. 일본 쪽이 예. 우리보다는. 근데 예. 지금 한국 쪽이 더 커졌다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는 주식 지분으로 보면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의 롯데를 장악하는 자가 롯데 전체를 장악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매출 규모 또 어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거기다가 직원 숫자 이런 거 보면 8대2 정도로 한국이 80%, 일본은 20%로 줄어드는 그런 면에서는 영업 현장은 한국에 있고 지분 관계는 일본 회사고 아주 한일 관계 아주 교묘한 기업이다. 오묘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신동빈 회장이 지금 후계 체제 들어간 거죠?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후계 체제 완전히 들어갔고 이제 그것을 굳히려고 하고 그 굳히는 작업 쪽에서 롯데 케미칼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기회에 중국이 이 철강 덤핑에 이어서 이 석유화학 덤핑까지 하면서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거는 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파도가 몰려오는데. 예. 그리고 기업 경영도 우리 이철희 수석님처럼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나라도 분들이 그래요, 좀 나라. CEO를 맡아야 된다. 아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아닌데. 해봅니다. 아니 나라 걱정이 좀 돼서 그래요 제가. 우리도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근데 외부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빠지고 있다기보다도요.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 표현이고 이 변화는 사실은 잘 활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못하고 있다. 집안 싸움이 눈앞에 코가 거기에 함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건 따져야 됩니다만 그래도 같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죠. 그나저나 롯데의 이 위기가 다른 기업 경제 전체로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현재 롯데가요 워낙 내실이 튼튼한 회사니까요. 롯데 신격호 회장 그 롯데 월드 타워 빌딩 5층에 지금도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갔었어요. 신격호 회장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길을 좀 받아보자. 그 자리 앞에 걸려 있는 그 글자 내자.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철학 아닙니까? 거화취실 이래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려함을 버리고 내실을 취한다. 이게요 기업 경영에 우리 IMF 때 1997년에 다른 기업들이 다 휘청거릴 때 롯데 하나는 더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화취실의 정신에 따라서 이분은 빚이 없는 기업이에요. 롯데는 현찰만 쓰고 IMF 금융위기 와서 금리가 올라가면 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제의 난 싸움에다가 롯데 케미칼 이거 수습하느라고 롯데가 빚이 많다. 이것은 저희 젊은 시절에 롯데를 연구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에서 롯데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나 롯데가요 그화 출시했기 때문에 알짜 기업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동산 자산 재평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롯데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롯데의 경영권 위기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된다. 이런 정도로까지 위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롯데 말씀하신 그 123층 롯데 월드타워 그 무슨 담보로 잡혔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막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시네요. 자, 지금 롯데케미칼이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빚을
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전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전할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민법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산다 이러면 2년 동안은 내가 아무런 권리 침해받고 있어 살 수 있다. 그 2년간의 기한의 이익이라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내가 몇 년간은 이것은 중도 상관없이 완전히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이다 이런데 이제 이게 만기가 되라지 않습니까? 그 기한의 이익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연장을 하거나 갚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돌아오니까 전주들이 야 이거 우리 불안하지 않냐 이러니까 롯데월드까지 담보로 내놨어요. 우리 안전하자. 그러니까 일각에서 롯데월드도 담보를 내놨으니까 롯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채무를 갚겠다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기한의 이익을 연장하자 하는 그였기 때문에 뭐 담보로 냈다 해서 롯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롯데가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가벼운 회사가 아니고 롯데 부동산이 사실 엄청납니다. 예, 위기는 우리 경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잘 넘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